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오늘은 모듈 B네요. 네, 서브젝트 4 서비스 유통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유통은요, 조금은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유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단어도 그렇고 나오는 문장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의 의인데요. 자, 여러분들 유통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유통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백화점이나 마트 뭐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유 배달 뭐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핸드폰 대리점 뭐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소비자하고요, 그죠? 생산자, 그죠?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건데요. 뭐 이 안에 뭐 중간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좋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어떤 유통이 필요하다라는 건 거죠. 어떤 전반적인 흐름, 경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은 자,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중간 기능으로 생산품이 사회적 이동에 관계되는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 사람이 편리하다는 거예요. 누가 편리하대요? 그렇죠. 소비자도 편리하고 누구도 편리해요? 공급자도 편리하고. 자, 그래서 이들이 얻는 유통이 있었을 때 혜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수요 측면이 이제 뭐죠? 그렇죠. 고객 측면이 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소비자를 위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제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고객의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사려면 원래는 어딜 가야 되죠? 그렇죠. 과수원을 가야 됩니다. 과수원에 가서 농부한테 직접 사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직접 가서 그렇게 거래하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요? 주로 마트를 가든지 슈퍼를 가든지 그런 데 가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마트에서는요. 어때요? 이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할지를 알고 소비자들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줍니다. 근데 이 과수원에서 농부가 소비자의 뭐 가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탐색 과정이 촉진된다. 중간상은 제조업자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양측에 제공해 주어서 정보 탐색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켜 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트가 있게 되면은요. 뭐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굳이 내가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이제 고르려고 할 때 가면 어때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마트에 가서 손쉽게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죠. 뭐 사과를 하나 산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사과를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이 있으면 소비자를 위한 가치 창출과 소비자가 제품의 탐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알아보지 않더라도 한 군데에서 굉장히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분류 기능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 페이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계속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마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마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급이 있죠. 등급이 뭐가 있죠? 뭐 한우도 등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사과도 등급이 있을 수가 있고 쌀도 등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 등급에 맞춰서 내 주머니 사정 고려해서 그냥 고르시면 되는 거죠. 등급이라는 거는 높고 낮음,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여러 층으로 구분한 거고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 이질적인 상품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자, 수합이라는 거는 거두어서 합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마트 가시면 어때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합쳐져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진열 코너마다 여러분들은 필요하신 것들을 다양하게 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라는 거는 뭐냐면, 자, 수합된 동질적인 상품들을 구매자가 원하는 소규모 단위의 것으로 나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난 혼자 사는 사람인데 뭐 쌀 20kg 이런 거 사는 거 어때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나는 3kg짜리 살래. 요즘은 뭐 거의 1kg, 3kg, 5kg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색화라는 거는 내가 구매한 제품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을 사러 대리점에 갔다. 그러면은 그 대리점엔 뭐가 있어요? 뭐 보호 필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거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쵸. 그래서 네 가지의 분류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통이 있으면 공급자는 뭐가 좋을까요? 공급자. 자, 반복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그죠? 근데 반복적인 거래는 결국에는 뭐를 가지고 온대요? 비용 절감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우리 뭐 A사하고요. B사하고 거래를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들끼리 이제 거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의 거래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 번에,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 중간상이 하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한 번씩만 거래를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쉽고 간편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반복화에 대한 어떤 유통 그 체계들을 잘 잡아놓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뭐 물류비라든지 유통비가 많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겠죠. 교환 과정에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회사만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통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반복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범위의 결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방적 유통 전략, 선택적, 전속적 유통 전략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시험에 너무너무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개방적 유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 희망하는 소매점이면은 누구나 자사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일용품이나 편의품을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는 편의점 한 군데에서만 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편의점에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방적 유통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유통 전략이라는 거는, 자,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미지라든지 입지, 경영 능력을 갖춘 소매점을 선별해서 이들에게 자사 상품을 취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의류,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흔하게 자주 가시는 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전제품 살 때 뭐 땡땡 마트를 간다든지 땡땡 랜드를 간다든지 가시잖아요. 그런데 가면 어때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모아놓고 판매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어때요? 선택적 유통 전략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일수록 선택적 유통 전략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적 유통 전략은 뭐냐면, 자, 일정한 상권 내에 제한된 수의 소매점에서 거기서만 자사 상품을 취급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쵸? 뭐 자동차라든지 고급 의류라든지 고관여 상품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뭐 명품관
명품관이 모든 백화점에 다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명품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고급 서비스를 약간 지향하는 그런 입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 강남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그런 데만 명품관이 이렇게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전속적 유통 전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각각의 유통 전략의 의미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의 상품을 취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유통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요? 그렇죠. 선택적 유통 전략은 특정 상권 내에 일정 수준의 경영 능력, 입지, 이미지를 구축한 소매점을 선별해서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거. 자, 뭐가 있다고요? 가구, 의류, 가전제품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유통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유통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고객이 원하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원하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고객은 어때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집이랑 가까운 곳, 내가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무래도 입지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월세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비용 부담이 되는 그런 걱정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고객의 그 중간 접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자, 고객 측면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편리성과 선호도가 중요한 거고,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이나 생산성이나 노동 인력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주요 고려 요인이다라는 얘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라는 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자 보시면은 서비스 지점 및 전달 방식에 따른 구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총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서비스 지점 전달 방식에 따른 구분인 거예요. 네, 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자, 고객이 기업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고객한테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원격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고객이 기업으로 방문을 하면서 단일 지점인 데가 어디래요? 극장이나 미용실이라는 거죠. 자, 이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미용실 머리 자르러 갈 때 그냥 지나가다가 나 머리 잘라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아무 데나 막 들어가나요? 주로 그러지 않죠. 미용실은 내가 가는 곳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미용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때요? 내가 직접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은 어때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도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안 가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맛이라든지 서비스는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꼭 고객한테 방문을 하는데 단일 지점인 경우가 있겠고 또 복수 지점인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업과 고객이 전혀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원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단일과 지점을 이렇게 구분한 방식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객이 기업을 방문하는 경우는요. 자, 일단은 장소는 고객이 기업을 방문할 때에는 뭐가 중요하다? 편리한 입지. 이게 없으면 이제 잘 안 오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접근성은 어때야 될까요? 아무래도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이어야 되겠죠. 고객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오전 뭐 10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이에 운영 시간을 맞추셔야 되는 건 거고요. 그리고 뭐 새벽에 이용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아요. 편의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그러면 24시간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뭐 새벽에 열어봤는데 자주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그거를 열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문 닫으시는 거죠. 이제 그런 선택들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이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 자, 어떤 전략들을 좀 써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기업이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는요. 방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지. 자, 우리 여러분들 편의적 고객 배웠습니다. 어디서요? A 모듈에서 그레고리 스톤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는 그냥 차라리 내 몸 편한 게 좋아요. 차라리 비용을 더 지불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요. 기업이 고객을 방문하는 경우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약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약제 운영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임신해서 출산을 한 그 산후조리 같은 경우도 집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받는다든지 이러는 경우들도 많고, 요즘은 뭐 시술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냥 간편한 것들을 또 집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약제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창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배달 서비스,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던 곳인데요. 갑자기 이제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수익이 이제 창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 그 전문점이 얼마 전에 배달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안 했던 기업들이 어떤 고객한테 방문을 하는 형태로 한번 해보는 것. 그렇죠. 이런 또 장단점이 있더라라는 부분들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객과 기업이 만나지 않는 경우. 자, 요즘 여러분들 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비대면 서비스죠. 자, 비대면 서비스라는 거는 만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지금 현재 어때요? 원격 서비스를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뭐 PC가 고장이 났다면 원격으로 뭐 수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봤어요. 이제 서비스 유통 시간과 장소의 구분이 뭐 고객한테 가냐, 내가 오느냐, 아니면 만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채널이 있지만 모든 채널에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업에 맞는 채널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지, 무엇이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고 고위험인 서비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대요. 채널을 선택을 할 때 고객들은요, 선호하는 채널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습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고객에 따라 선호 채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복잡하고 고위험인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신체적인 위험도가 높을수록 고객들은요, 인적 채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 그죠? 그 다음에 뭐 금융 쪽 관련된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건 어때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누구를 이제 그 컨택을 합니까? 뭐 주식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컨택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는 실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거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고객들도 마찬가지 인적 채널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거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어때요? 기술자가 와서 이거를 직접 해결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은 기술자가 전화상으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경우에는 저 진짜 복잡해서 모르겠는데요. 와서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채널에 대한 확신 한번 볼 텐데요. 자, 서비스 채널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그냥 비인적 채널을 믿고 그냥 쓴다. 셀프 서비스도 잘 쓴대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채널을 많이 써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때요? 이 채널을 내가 이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없었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걸 씁니다.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터넷 뱅킹 같은 거죠. 인터넷 뱅킹, 뭐 ATM기,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쓰시면서 의심을 하시나요? 혹시라도 내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을 하다가 뭔가 돈이 누군가가 이렇게 좀 가져갈까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채널이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그거를 쓴다는 거죠. 예,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기술의 수용 정도에 따라서도 유통 경로의 선호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기술 수용의 우호적인 고객일수록 뭐를 한대요? 셀프 서비스 채널에 긍정적이래요. 예, 스스로 하는 것들에 대해 긍정적이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발달하는 기술 자체가 반갑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이제 어르신들이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셀프 서비스를 잘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직원이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좀 해주기 바라시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접 주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역사회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는데,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의 기능성 추구. 거래의 기능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고객은, 자, 거래의 기능적인 측면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간과 노력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가 중요하대요? 편리함이 중요하대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사회적 동기가 중요한 고객, 그죠? 사회적 동기가 중요한 고객은 어떤 채널을 선호한대요? 인적 채널을 선호한다. 자, 여러분들 사회적 동기가 높다라는 거는 뭘까요? 뭔가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고 거기에 동기가 자극되고 굉장히 사교적이고 약간 우호적인 성격의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람 믿는다 뜻인 거예요. 그죠? 자, 편리함은 대다수의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자, 고객 접촉도별 고려사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는 주로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고객 접촉도별 고려사항에서요, 지금 앞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10가지 중에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접촉 서비스와 저접촉 서비스의 설명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다음 중 고접촉 서비스가 아닌 것은 혹은 저접촉 서비스가 아닌 것은 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식당에 가면은요, 고객이랑 자주 만나는 직원이 누구예요? 그렇죠. 홀에 있는 직원들이죠. 우리 서빙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이랑 계속 밀접한. 그리고 저접촉 서비스에 있는 사람들은, 식당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직원들은 누가 있을까요? 뭐 배달하는 직원은 사실 별로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받는 직원은 사실 또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방에서 어때요? 음식을 만드는 직원은 생각보다 별로 고객의 눈에 띌 일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고접촉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설계해야 되는 것과 저접촉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설계해야 되는 그 방법, 형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고접촉 서비스는 무조건 누구에게 맞춘다? 고객한테 맞춘다. 하지만 저접촉 서비스는 오히려 어떤 직원들의 동선이라든지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맞춰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잘 꼼꼼하게 보셔서요.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유통 경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이렉트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직거래. 예, 사장님이 직접 내 가게를 그냥 운영하는 경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떤 중간상도 끼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중간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상이 있는 경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책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에이전시 이렇게도 얘기하죠. 에이전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브로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채널이라고 해서 우리 온라인 채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를 먼저 볼 거다? 다이렉트 채널을 먼저 볼 거다. 자, 다이렉트 채널은요, 뭐 직거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얘를 굉장히 전통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통 채널이라는 것이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사실 SNS가 워낙 또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냥 고객들이 그냥 어때요? 그냥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통 채널로 보는 게 맞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그 다이렉트 채널 같은 경우는 일단 어때요? 서비스 제공자가 중간상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들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주로 누가 한대요? 소규모 독립 서비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소상공인. 그렇죠. 뭐 1인 기업 혹은 자영업자 이런 게 그죠? 작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의 생산, 판매, 소비 현장을 우리 사장님께서 완전 통제하실 수 있다. 그죠? 사장님 혼자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장님 혼자 이걸로 통제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장님이 어때요? 감시, 통제, 평가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된 서비스 품질 제공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고객관계 관리를 얼마나 잘하실까요? 내 가게니까 굉장히 책임감을 넘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사장님 나름대로는 약간 재량을 좀 부리시면서 맞춤 응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죠? 뭐 자주 오는 고객들한테는 뭘 조금 더 서비스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죠. 자, 종업원의 해고, 채용, 해고, 교육, 동기부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다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직원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서비스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투자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매출이 더 걱정이신 사장님들은 사실 저건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장님이 직접 다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자, 중간상이 없기 때문에, 그죠? 중간상이 없으니까 경로가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직거래의 장점들은 이제 요러요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복분자를 제가 주문해서 좀 먹거든요. 되게 좋아해서. 근데 복분자 즙을 매번 주문해서 먹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500ml짜리 이렇게 병으로 된 거, 그거를 이제 2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배달을 시켜서 이제 먹는데, 어느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자주 오는 고객인 걸 저를 아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복분자가 마지막 그 상품이 다 이제 소진이 되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진짜 미안한데 사과즙도 되게 좋은데 사과즙을 오히려 500ml짜리 4개 보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좋아요. 완전 땡큐죠. 그쵸?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다이렉트 채널은요, 다 직접적으로 고객들을 관리, 감독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다이렉트 채널은. 자, 일단은 모든 채널 운영에 대한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한다? 그렇죠. 기업이 다 단독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장님이 과연 교육에 돈을 쓰시냐. 뭐 물론 진짜 이거는 사장님의 가치관이어서 사장님이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은 막 사회에서 강사들 불러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문제로 서비스 유통에 어려움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점포를 내서요 관리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거래를 하는 거, 공급자를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지점을 확대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또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상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상은 여러분들 아까 4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있죠, 에이전트 있죠, 브로커 있죠, 전자채널 있죠. 4가지. 자, 프랜차이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대요. 그냥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가맹점이 있습니다. 자, 가맹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상표, 상호, 사업 운영 방식, 자, 이런 것들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가맹점을 뭘 준대요? 본사한테 가입비랑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한다. 뭐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죽을 판매하는 되게 유명한 곳도 있고, 빵을 판매하는 되게 유명한 곳들도 있고, 아이스크림 전문점 이런 거 다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은 모든 노하우를 다 본사한테 전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크게 내가 사업 스킬이 있지 않더라도 많은 노하우들을 받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확장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같은 점포들을 각 지역마다 넣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높은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일관된 컨셉을 준다. 진짜 제일 프랜차이즈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지역마다 낸다라고 했을 때 뭐 간판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뭐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뭐 서비스 매뉴얼이 다 달라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딱 어떤 컨셉이 하나가 있으면은요, 모든 점포들이요 다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맹점이 수행해야 할 서비스 활동을 명세화하고, 자, 우리 명세화라는 말 어렵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만든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개별 가맹점들에 대한 서비스 표준을 설계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어떤 스킬들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의를 해준다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본부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자, 가입비와 로열티 등의 수입으로, 그죠? 우리 사장님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점장님들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점장님들이 가입비나 로열티를 본사에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돈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사업을 조금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맹점의 점포 스타일이라든지 판매원의 유니폼 같은 걸 다 통일시킬 수 있다 보니까 어때요? 좀 이런 산업 전반에 일관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역별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점 자체가 지역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 점장님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고객 특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또 자동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프랜차이즈 본부의 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죠? 자, 일단은 가맹점에 대한 지도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가맹점과의 갈등 생길 수 있죠. 본사가 추구하는 것과 가맹점이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본사 같은 경우는 지점을 최대한 많이 확대를 시키는 게 본사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할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에 프랜차이즈 그 어떤 가맹점을 오픈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아니다 몇 킬로 더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또 그 가맹점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만큼 상권 안에서 그들끼리의 어떤 경쟁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본사가 지향하는 것과 가맹점이 지향하는 거에 대한 가치관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분쟁 당연히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가맹점이 너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본사가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가맹점이 본부에 너무 수동적으로 의존만 하는 경우, 무조건 본사가 다 해줄 거야, 약간 이렇게만 생각하고 점장님 스스로가 별로 노력하지 않는 매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도 있겠고요. 자, 가맹점으로부터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긴 하겠지만, 뭐 가맹점이 부도가 나서 연체가 돼서 뭐 돈을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그죠? 자, 일부 가맹점의 실패가 프랜차이즈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그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김밥집에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긴 하지만 이 김밥집 하나 때문에 어때요? 전국에 있는 그 김밥집이 어때? 다 타격을 입는다라는 건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위험도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의 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제가 너무 잘 되는 파트예요. 프랜차이즈 구분. 자, 3가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상표명, 사업 형태, 그 다음에 전환 프랜차이징 요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상표명 프랜차이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정말 이름만 빌려 쓰는 거예요. 그죠? 가맹점이 본부의 상품을 본부가 등록한 상표명으로 판매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에 나와 있죠? GM이나 포드의 자동차 업체, 코카콜라, 뭐 주유소, 브랜드 호텔 이런 것들은 상표만 빌려주는 것이고요. 자, 사업 형태 프랜차이징은 뭐냐면은 이름뿐만 아니고요. 사업 노하우도 다 이렇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죠?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여기 예시 나와 있죠? 롯데리아, 파리바게뜨, BBQ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전환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전환 프랜차이즈는 요즘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적으로 원래는 운영되던 점포래요. 근데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이들을요 다 끌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자, 독립점포는 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갖고 있는 명성이라든지 고객 확보 능력이라든지 구매력이라든지 운영 기술 이런 것들에 약간 기대기 때문에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끌어다 쓰기 원하며, 자, 요거를 진행하는 곳 입장에서는 독립점포의 그 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전환 프랜차이징을 되게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숙박업입니다. 숙박업.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요, 부동산업이에요. 아마 조금 예상이 되실 텐데, 자, 우리 뭐 호텔 결제하려면은 요즘 어떤 어플 들어가죠. 네, 그죠? 어떤 어플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호텔의 숙박에 이제 막 숙박료 이런 것들 검색해가지고 거기서 예약해가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어때요, 부동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취생인 거예요. 나 지금 자취방을 지금 현재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어플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방들이 이제 사진까지 올라가 있어가지고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여러분 전환 프랜차이징이라는 겁니다. 그죠?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꼭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에이전트하고요 브로커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에이전트하고 브로커를 가장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활성화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공부해 주세요. 활성화. 그죠? 자, 판매 에이전트가 있고 구매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대신해서 판매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대신해서 구매해 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고요. 자, 판매 에이전트라는 거는 자, 일반적으로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만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산관리사 있잖아요. 자, 그죠? 자산관리사는요, 한 명의 고객만 관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매 에이전트라는 거는 내가 구하기 어려운 거를 대신 구매해준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운동화 같은 거. 예, 그렇죠? 굉장히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가 한정판. 이거는 정말 막 해외에서 막 직구를 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약간 이런 상품이면 요즘은 구매 대행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운동화를 이제 해외에서 어렵게 한정판을 샀는데 운동화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어때요? 여기서 책임져 줍니다. 그죠?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대신 구매해준다 이런 것들이 다 구매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에이전트하고 브로커는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전트는 활성화라는 단어랑 연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로커는 어떤 단어랑 연결하시면 좋냐면요. 협상이라는 단어랑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에이전트하고 브로커의 차이는요. 자, 에이전트는 여러 번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됐을 때 그 당사자가 책임을 좀 져준다면 자, 브로커는 뭐냐면요. 대부분 단기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래가. 자,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브로커는 그런 얘기 나오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대리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 일회성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성사된 그거에 대한 수수료, 그죠? 그거를 받고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야? 그렇죠.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거래하잖아요. 집주인하고 그 전세 세입자하고. 그러면은 그 이후로도 계속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거래 한번 딱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복비를 제공을 하고 그냥 끝난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문제가 생겨도 크게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은 좀 덜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이전트하고 브로커의 활용의 장단점을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에이전트하고 브로커를 기업에서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용 절감이죠. 비용 절감. 그리고 에이전트와 브로커들은요. 그 분야에 다 전문가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유통비용 절감한다. 그다음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부르는 게 값이다 이거예요. 가격 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건 뭐냐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뭐 아까도 제가 복비 얘기를 했지만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뭔가 거래를 하실 때 완벽하게 막 딱 이렇게 얼마입니다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 사장님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좀 깎아주기도 하고 그냥 절대 안 깎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특정 서비스의 생산 공급자가 추구하는 서비스 가치가 왜 떨어질까요? 이들은 하나의 공급자만 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들은 끌어와야지 나한테 수익이 창출되는 거다 보니까 뭐 자산관리사든 복덕방 아저씨든 어때요? 다 그냥 여러 고객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만 온전히 뭔가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일관성이 없겠고 그 다음에 그런 편차가 조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전트와 브로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죠? 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에이전트하고 브로커를 통해서 판매 비용과 유통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채널입니다. 자, 전자채널 뭐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워낙 SNS, 그 다음에 TV 홈쇼핑 이런 것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래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탈중간상화라는 거 꼭 키워드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가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하고 이제 기업이 거래를 할 때
중간상을 완전히 빼버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조금 직거래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소비자가 전자적으로 그죠? 온라인상에서 연결이 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개념. 중간상 거치지 않고 빼버렸다, 빼버렸다, 약간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전자상거래, 온라인 거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상거래는 과거의 이제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전자상거래, 온라인 거래는 여러분들 뭐 어떠세요? 제일 좋은 장점이 뭘까요? 24시간 동안 내가 언제든지 거래하고 싶을 때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12시가 넘었다고 온라인 쇼핑을 못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장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의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하다. 그래갖고 실시간으로 뭔가 게시판에 문의글이나 이런 것들 올리면 댓글도 빨리빨리 달아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수요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포착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면 이제 일반적인 이 상거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무조건 뭐 온라인에서만 쇼핑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선호하진 않아요. 그죠? 나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직접 가가지고 옷을 입어봐야지만 오히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데 오셔가지고 사시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통상거래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대신에 거긴 어때요? 뭐 무한정 하는 건 아니고 보통 막 8시, 9시면 백화점도 문 닫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영업 사원에 의해서 정보를 이제 획득을 하는 거고 일방향의 이제 마케팅이 된다든지 고객에 대한 대응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전자상거래가 옳다, 전통상거래가 그르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유통 채널, 그죠?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거래 시간, 거래 시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 고객의 수요 파악, 그다음에 마케팅과 판매 거점. 시험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시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뒤집겠죠. 2개. 그렇게 해서 뭐 틀린 거를 고르시오 혹은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전자채널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중간상의 역할과 기능 5가지 꼭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말 이제 꼬아놓고 골라내는 문제. 뭐 파인행식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말이 뭐 파인행식 역할을 뭐 배제한다 뭐 이렇게 또 말장난 할 수 있으니까 요 5가지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이거는 뭐예요? 전통상거래에 대한 설명이었다. 자, 전자채널의 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전자적 의사소통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가 중개 효과가 있고요. 통합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시스템 안에서 의사소통이 잘 된대요.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그 온라인 안에서는 어때요? 정보의 양도 되게 많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고요. 자, 전자적인 중개 효과. 자, 중개라는 거는 이제는 기업들이 소비자를 어디 거래 상대를 어디서 찾는데요? 온라인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예, 그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된다. 고객과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라는 그런 뜻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적 통합 효과라는 거는 전후방의 어떤 유통기관이 기능적으로 통합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고객들이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나든다는 거거든요. 요즘 고객들은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 가서 구매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 다 하고 실제로 오프라인에 와서 구매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후방의 유통 기능이 기능적으로 또 통합된다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채널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장점이 뭘까요? 비용이 저렴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옷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이 저렴해요? 오프라인이 저렴해요? 온라인이 훨씬 저렴합니다. 일단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도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온라인은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죠. 일단 저렴하고요.
자, 그 다음에 24시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당연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죠. 온라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상품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고객 맞춤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온라인에서 노트북을 내가 산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안에도 여러분들 내가 나름대로 옵션을 다 설정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추가할 거야, 용량을. 나는 여기에 뭐 케이스를 살 거야, 말 거야. 뭐 여기에 뭐 마우스를 세트를 살 거야, 말 거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맞춤 서비스가 또 가능한 영역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1대1 게시판 어때요? 빠르게 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단점은 뭐예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공급업체가 있다. 그죠?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거래에 익숙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건 뭐냐면 전자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온갖 포인트라든지 쿠폰이라든지 막 이런 거 다 끌어다가 어때요? 최대한의 혜택을 받아서 되게 저렴하게 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은 고객들은요. 어때요? 온라인 자체에서도 그냥 하나만 딱 이렇게 사가지고 되게 비싸게 또 거래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서비스 혜택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늘 나오는 그쵸? 예, 온라인의 거래 문제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보안의 문제는 늘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고객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제품과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그런 일방적인 설명, 상호작용이 안 되잖아요. 고객이 묻고 답하는 것들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객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자 채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통 채널과의 어떤 갈등이 이제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대리점, 소매점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의 지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의 갈등들도 굉장히 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점을 내준 거죠. 근데 그 제품을 온라인에서 더 싸게 팔면 오프라인의 대리점주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접점을 잘 찾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전자채널이 좋냐 아니면 오프라인이 좋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답은 없고 기업이 어떤 채널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어떤 수익성을 기반으로 이제 따지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수익성을 일단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 어느 채널을 선택하는 게 우리 회사에 더 이득일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온라인을 해봤는데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빨리 오프라인 접는 거죠. 네. 근데 온라인을 했는데도 오프라인만치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같이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그 얘기인 건 거예요. 채널별 수익과 비용 분석의 결과로 육성의 우선순위, 오프라인 1순위로 갈까? 온라인으로 1순위 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자, 비용 측면에서는 보통은 온라인이 유리하대요. 전자채널이 유리하대요. 왜냐면 판매 거점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월세, 임대료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사장 입장에서는. 하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기존 채널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던 채널이 더 그냥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건 거죠. 왜 하던 거를 그냥 하게 되면은 어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자, 수익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다면요, 과감히 뭐 합니까? 디마케팅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자채널의 갈등 관리는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뭐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뭐 하나의 채널에 집중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네. 하나의 채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익에 맞게, 비용에 맞게 그런 것들은 잘 따지셔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채널이 서비스 유통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은 뭐예요? 전통 채널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상을 위한 통제 전략부터 해서 지금 권한 부여 전략,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트너 전략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나부터 10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통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본사하고 예를 들어서 가맹점이 있다. 그러면은, 자, 통제 전략은 뭐냐면 본사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관리 감독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가맹점은 어때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성과를 평가한 후 보상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처벌할 수도 있겠다. 네. 성과가 좋은 가맹점한테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가맹점에게는 처벌을 하고 이런 거죠. 처벌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계약을 종료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지점들, 성과가 안 나. 그다음에 갱신 안 하는 거. 할당량을 조절한다든지 공급자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본사가 완전히 중간상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어떻게 보면은 둘이 사이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한쪽이 완벽하게 한쪽의 그 파워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자, 이런 거는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권한 부여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죠? 본사가 웬만한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뭐 해야 될 것들은 다 해주는 거죠. 필요한 것들은. 자, 그런데 어때요? 가맹점도 때로는 한 번씩 조금은 참여할 수 있다. 요 정도, 30%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은 우리가 다 해줄게. 근데 일부는 너네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의사결정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거예요. 어때요?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앞에 통제 전략처럼 이 본사가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기업에게 이런 전략들을 이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사는 시장, 뭐 고객 조사, 뭐 이런 것들 다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 다 가맹점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어때요? 본사에다가 경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딱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본사하고요. 네, 가맹점이 50대 50. 그러니까 같이 해봅시다 우리. 약간 이런 거야. 의사결정도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요.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논한다라는 건 거죠. 네. 그래서 공급자 중간상이 어때요? 서로 대등하거나 보완적인 그런 관계일 경우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반, 프로세스 초반부터 어때요? 개별 목표, 이 본사의 목표와 가맹점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일치시킨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일치가 안 되면요 어때요? 이제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일치를 시키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사가 정말 이제 파워가 많지 않은 그런 경우, 정말 본사가 힘이 없는 경우 상생의 상황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유통 경로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이제 가맹점과 본사는 같은 목표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그 얘기했었죠. 가맹점의 그 목표는 본사의 목표는 이제 가맹점의 무한 이 확장인데 각자의 가맹점의 점장님들은 내 매출이 높은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서로 간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명확한 통제 시스템과 보상제도 이런 것들은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매뉴얼과 어떤 지침을 통해서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하고 또 잘하는 가맹점들에게는 어때요? 인센티브를 주는 뭐 이런 동기부여 정책 같은 것도 같이 필요하겠죠. 자, 문제 바로 나오네요. 성공적인 유통 경로의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렇죠? 이런 말 있었나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4가지만 있었죠. 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멀티 마케팅 전략입니다.
출제가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얘는 사례형으로도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책에는 지금 총 5개가 나오죠. 일단 이 앞에 3가지를 아셔야지만 뒤에 2가지도 같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복수 점포 전략은요, 다 입지 전략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시험에 요게 나온다면은 요 의미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복수 서비스 전략은 다 서비스 전략, 복수 시장 전략은 다 세분 시장 전략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자, 복수 점포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의 지점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렇게 확대하는 거. 그거 이제 복수 점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장점과 고려사항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 서비스 전략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한 지점 자체가요, 하나의 서비스만 하지 않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주유소 안에 마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기름 넣으러 왔던 고객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나 차에서 먹을 만한 그런 간식거리 이런 것도 사가지고 가잖아요. 차에서 필요한 물티슈라든지 이런 거 구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복수 서비스 전략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점과 고려사항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복수 시장 전략은 뭐냐면은 하나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타겟에 따라서, 그죠? 세분 시장, 세분 고객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좀 다르게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으면 낮이나 오후에는 우리 뭐 오전이나 낮에는 노인들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어때요? 저녁이 되면은 직장인 반을 뭐 따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복수 시장 전략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복수 점포 전략으로 할까? 서비스 전략으로 할까? 시장 전략으로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은 기업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복수 점포 서비스 전략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점포 복수 시장 전략을 같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멀티마케팅 5가지는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나옵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장을 위한 유통 경로 전략인 멀티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해볼까요? 네. 자, 복수 서비스 전략의 단점은 고객이 혼동할 수 있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 뭘까요? 그렇죠. 복수 서비스 전략이 아니고 얘는 복수 시장 전략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렇게 고쳐주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느낌으로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옴니 채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옴니 채널이 뭘까? 옴니라는 거는 모든 것, 모든 방식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옴니 채널이라는 거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그 다음에 모바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쇼핑 채널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고객이 어떤 채널을 이용을 하더라도 왠지 하나의 채널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거기서 검색하고 사는 건 또 여기서 사고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옴니 채널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면세점이에요. 면세점은 보통 해외 출국할 때 나가는 길에 쇼핑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샀는데요. 요즘 면세점 온라인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면세점, 온라인 면세점에서 미리 출국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어때요? 결제를 이제 해놓고 실제 출국장, 공항의 출국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인도 받아가지고 나가는 이런 형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옴니 채널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서비스에 있어서 내가 고객이 머무르는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그 고객이 느끼는 어떤 이런 뭐 조명, 시설, 온도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서비스 용어로는요, 서비스 스케이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요, 시험에 물리적 환경이라고 나오지 않고
서비스 스케이프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객과의 어떤 소통,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서비스 받는 공간이 고객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구매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베이커라는 학자는 이제 그 서비스 물리적 환경의 범주를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변 요소예요. 자, 주변 요소는 뭐냐면 고객이 즉각 인지할 수는 없는데요,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요소. 그래서 그게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 순간 아, 불편해를 느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뭐가 있을까요? 뭐 여기 지금 저희 강의장이라는 거죠. 강의장.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지금 어떤 이 환경. 강의장에 딱 들어왔는데요. 지금 칠판이 있고요. 이런 조명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한테 굉장히 감동의 요소일까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하지만 그게 부족할 때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조명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불편하겠죠. 혹은 온도가 너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면은 불편하겠죠.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주변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없었을 때 불편한 거, 부족했을 때 불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자인 요소라는 거는 딱 봤을 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지가 너무너무 예쁜 색깔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오브제 같은 게 되게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다든지 그죠? 뭐 향들리에 같은 게 막 너무 막 예쁘게 막 달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 건축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두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사회적 요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만 생각해요? 주로 이런 시설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뭐 예를 들면 그냥 어디 처음 가보는 병원을 간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 병원이 잘하는 데인지 못하는 데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예. 딱 들어가 봤는데 병원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예. 몇 시간씩 막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어때요?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 잘하는 데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 종업원들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리적 환경에 들어간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물리적 환경의 역할 네 가지도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패키지의 역할을 한대요. 자, 패키지가 뭡니까? 포장이란 뜻입니다. 포장. 자, 서비스는 무형적이죠. 무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한다? 유형화한다. 네. 유형화한다. 잘 포장한다. 이게 뭐예요? 물리적 환경의 역할이 되는 거죠. 네. 이 병원이 잘하는 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 뭐 예를 들면 병원에 걸려있는, 벽에 걸려있는 의사선생님 면허증이라든지 의사선생님이 어떤 학회나 세미나에서 뭐 발표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연구 실적이라든지 그죠? 뭐 상을 뭘 받으셨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되게 잘하는 데인가 봐 이렇게 알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물리적인 환경은요. 편의를 제공한다. 이 동선을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되게 편안하게 다니기도 하고 불편하게 다니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잘 설계되면 고객한테는 좋은 서비스 경험을 하게 해주고 종업원들에게는 좋은 성과를 준다. 여러분들 이 얘기 나오는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서비스의 물리적인 환경은 종업원들의 일의 효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에요. 왜요? 이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종업원들도 일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객한테 뭔가 불필요하게 막 안내를 더 해야 된다든지 그러지 않고 내가 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자, 사회화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물리적인 환경은 고객과 직원과의 위치, 고객에게 보여지는 정도, 환경의 쾌적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고객과 직원의 역할,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역할을 정해준다. 역할을 정해준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내 역할을 인식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 처음에 입사하면요. 신입사원들은 주로 어디에 앉아요?
우리 막 저기 구석에 가장 안정적인 곳에 앉지 않잖아요. 어디 앉아요? 대부분 그렇죠. 문 입구에 앉아서 오는 손님들한테 뭔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저 구석에는 누가 있을까요? 뭐 사장님실이 있든지 임원실이 있든지 대부분 더 저기 구석에는 이 입구하고 가장 거리가 먼 곳에는 그런 높으신 분들이 이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자리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도 어때요? 나의 역할이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라는 건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회학.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인데요. 물리적 환경을 잘 설계한 것 자체도 이제는 뭐가 돼요?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죠?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페와 같은 차별화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많이 몰린다든지 이런 특성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서비스 환경 중 물리적 환경의 역할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갑자기 이질화가 왜 나오죠? 서비스에서 저건 4대 특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4가지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유통 관리에 대해서 한번 쭉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린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브젝트 5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